12.3 계엄 1주기가 지난 시점이고 해서요. 미국 정치를 바라보면서 너무 걱정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을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신호로 여겼습니다. 기존의 체제를 뒤집어 버리는 현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망건 책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와 관련된 책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마침 이 클립을 찍는 시기가 12.3 계엄 1주기가 지난 시점이고 해서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만한 책을 몇 주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골라본 책은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우선 이번 회차에서는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로, 그리고 다음 회차에선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두 책은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두 책에 담긴 지혜를 빌려서 우리 민주주의는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회차와 다음 회차에 걸쳐 소개해드릴 두 권의 책을 쓴 분은요,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는요, 다른 학교와는 정치학과의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대부분 다 정치학과가 뭐라고 부르느냐, 영어로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나 Department of Politics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하버드는요, Department of Government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직접적으로 통치에 대한 학문을 다룬다는 거죠. 이 이름의 차이가 뭐가 대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Political Science는요, 사실 정치를 과학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Politics는 정치를 우연성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과마다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이름이 정말 달라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학과 이름을 대놓고 가버먼트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다루는 정치학 분야에서 다루는 부분이 정말 통치에 집중된 학문이다 라고 대놓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볼 두 책을 쓰신 분들은 이런 통치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학과에서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당 정치를 연구하신 분들입니다. 우선 스티븐 레비츠키는요, 라틴 아메리카 정치 연구자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라틴 아메리카 권위주의 정권이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거기에서의 정권 교체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분이에요. 한편 데니얼 지블렛은 유럽 정치 전문가입니다. 특히 유럽 정치에서도 1930년대, 40년대가 너무나 어지럽고 정말 민주주의가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파시즘이 막 등장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분야의 유럽 정치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이렇게 쭉 공부를 해오십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유럽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연구의 권위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 정당과 민주주의를 연구하던 두 분이 자기 전공이 아닌 미국 정치를 바라보면서 너무 걱정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16년에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요, 트럼프의 당선을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신호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자신들이 연구하는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생겨날 때 나타나던 징후들이 미국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존 정당이 아닌 아웃사이더가 갑작스럽게, 정당 밖에서 아웃사이더가 갑작스럽게 등장을 해서요, 기존의 체제를 뒤집어 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당선을 지켜본 뒤에 뉴욕타임스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쓰게 됩니다. 이 글이 당시 학자들이 쓴 글로는요,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칼럼을 토대로 해서 책을 쓰게 되죠.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칼럼이 책으로 갔던 거죠. 그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입니다.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우리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고요. 세계 역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 이게 군사 쿠데타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75% 정도가요, 원래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주요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선출한 지도자들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들의 손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한다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두 저자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당선된 대통령이나 총리가 권력을 잡자마자 그 절차를 하나하나 해체해버리는 건데요. 독일과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라는 인물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하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최근에는 대부분이 세계 전역에 걸쳐서 우리가 직접 뽑은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힌트는 이 책의 일부 첫 대목에 이솝 우화에 있습니다. 이 이솝 우화에는요, 사슴을 잡고 싶은 말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슴을 잡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리가 없자 결국은 이 사슴을 잡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내느냐? 사냥꾼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사냥꾼과 동맹을 맺어서 이 사슴을 잡으려 해요. 결국 말은 이렇게 사슴을 잡는 데 성공을 하지만 말이 깜빡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동맹을 맺은 이가 사냥꾼이라는 점이죠. 결국 말은 이 사냥꾼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레비츠키와 지블렛은요, 민주주의에도 이런 치명적인 동맹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정당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을 때 이제 선거의 패배가 너무 확실해 보이는 거죠. 그런 경우에 기존 정당은요, 정당 밖에 있는 인기 있는 사람들, 주로 포퓰리스트 아웃사이더를 정당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낍니다. 저 정당 밖에서 인기 있는 저런 친구를 우리 정당 안으로 끌어들이면 우리가 영향력도 강해지고 선거도 승리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유혹을 느끼는 거죠. 두 저자는 어느 민주주의 사회이건 주요 정당의 정치인들이 위기에 빠지면 이런 유혹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정치적으로 위기인 상황에서 카리스마 있는 아웃사이더가 기성질서에 막 도전을 하면서 정치 무대로 올랐을 때 그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용하겠다는 엄청난 유혹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의 한가운데는요, 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 아웃사이더가 우리 정당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이죠. 저 아웃사이더가 아무리 밖에 인기가 있어도 우리가 정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이 아웃사이더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앞에서 본 이솝 우화에서 살펴봤잖아요. 이솝 우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이 사냥꾼과 동맹을 맺으면서 사냥꾼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인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히틀러가 등장하는 과정이 그랬는데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정치적 교착 상태에 있었을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파울 폰 힌덴부르크와 그리고 전 총리였던 프란츠 폰 파펜은요, 당시에 대중적으로 지지를 얻으면서 부상하고 있었던 나치당 그리고 히틀러를 바라보면서 히틀러를 총리로 앞장세우고 나머지 내각을 자신들이 다 장악해 놓으면 나치와 히틀러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이게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아웃사이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 두 사람은요,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장한 아웃사이더와 그 정당, 그러니까 히틀러와 나치당이 체제를 전복시키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처럼 레비츠키와 지블렛은요, 그 사냥꾼이 히틀러 같은 극단주의자라면 말까지 사냥해버린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에 이런 아웃사이더 극단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 이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그냥 다 전복해버린다는 말이죠. 레비츠키와 지블렛은요, 잠재적 독재자들이 이런 독재자를 식별할 수 있는 4가지 감별법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단지 잠적인 것이 아니라 독재자가 되었다고 보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4가지 감별법은 뭘까요? 그중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아웃사이더들이 민주주의 규범에 대해 헌신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아웃사이더 정치인이 말이나 행동으로 헌법 규정을 외면하거나 선거 결과 등을 부정하는 이제 이런 일을 보이고,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들이 있는데 그 규범들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감별법은요, 자신과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상대방의 정당성을 부정하면 그것도 중요한 독재자의 신호라고 말합니다. 이건 경쟁 정당이나 정치인이 나의 입장이나 견해를 단순히 반대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이에 맞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예 넘어서요, 경쟁 정당이나 정치인을 국가의 전복 세력이나 범죄자 등으로 매도하면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만약 새롭게 등장한 아웃사이더 정치인들이요,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는 독재자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폭력의 용인 또는 조장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을 써도 된다고 암시를 하거나 시위대나 지지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묵인하거나 부추기는 행동을 하면 이것도 독재자 감별법에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요, 그 내부의 문제, 외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부의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입니다. 그런 체제에서 국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을 묵인하고 부추긴다? 폭력을 써도 된다고 암시한다? 그렇다면 그런 아웃사이더들은 독재자일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요, 이게 민주주의에서 폭력을 묵인하고 부추기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면 그건 독재자로 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요, 언론이나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의지입니다. 사실 독재라는 말은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정치 체제에 자유로운 공론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는 거죠. 독재가 가장 말살하려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요, 바로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공론장입니다. 그런 자유로운 공론장이 있으면 언제나 그 공론장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들은요, 반드시 공론장을 억압하려는 성향을 드러내는데요, 실제 계엄을 선포한 그런 독재자들은 대부분 다 정치적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닫아버리는데 12.3 계엄령, 포고령에도 들여다보면요, 그 공론장을 모두 닫아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레비츠키와 지블렛은요, 정치 지도자 중에 누군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서 그 자신의 비판자나 반대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다면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저자들은요,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 포퓰리즘 아웃사이더들이 거의 다 걸려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포퓰리스트 아웃사이더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엄청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부패하고 음모를 꾸미는 엘리트 집단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통치 시스템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엘리트 집단이 독점해버려서 부패하고 상처 입은 가짜 민주주의다. 엘리트 집단을 우리가 처단해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레토릭을 통해서 기존 정당 체계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기성 정치인들을 비민주적이고 비애국적인 그런 사람들로 매도해 버린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주 지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비츠키와 지블렛은요, 이런 과정에서 아웃사이더들이 기존의 기성 정치 내에서 자리 잡은 민주적 규칙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해도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지해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런 아웃사이더들이 투표장에서 국민들의 손으로 당선이 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네수엘라에서 그랬고, 조지아, 헝가리, 니카라과, 페루,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스리랑카, 터키, 우크라이나 모든 국가에서, 이런 모든 국가에서 선거로 추대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전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요, 요즘 미국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좀 해봐야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레비츠키와 지블렛은요, 이렇게 투표장에서 무너지는 민주주의의 더 큰 문제는 겉모습은 마치 민주주의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붕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헌법을 비롯한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온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죠. 더해서 시민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다 또 이렇게 투표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선출된 지도자는 민주주의의 틀을 그대로 보존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내용물을 완전히 갉아먹고 있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시도가 의회나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합법적이까지 하다라고 이 두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과정이 너무나 평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독재자들의 입맛에 맞게 사법부를 개편해버리고, 그리고 부패를 척결한다는 명분 혹은 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개선하려고까지 한다는 거죠. 이게 개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뜯어 고쳐서 망가뜨리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신문, 이게 똑같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권의 해유나 협박 때문에 신문사들이, 그리고 언론사들이 자체 검열을 하고 있는 거죠. 시민들은 이 상황에서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관심 있는 시민들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런 일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아웃사이더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레비츠키와 지블렛은요, 민주주의 기반이 아무리 튼튼하고 해도 이게 극단주의 선동가는 어느 사회에서나 등장하기 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진짜로 중대한 시험은요, 이런 인물이 등장했는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중요한 시험은 뭐냐?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정치 지도자와 정당이 나서서 이런 인물들이 당내 주류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각 정당이 이들에 대한 지지와 연합을 거부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당의 민주적인 후보를 지지하거나 경쟁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이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게 트럼프가 두 번째 선거에 나섰을 때 미국에서 했던 일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선거를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공화당 내에서 수많은 사람들, 트럼프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민주당과 연대를 해서 치른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반 트럼프 연대가 만들어서 두 번째 선거가 치러졌고요. 그때 트럼프를 떨어뜨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레비츠키와 지블렛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트럼프가 두 번째 선거에 나섰을 때였죠.
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대응 전략을요,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미국이 실천했던 전략이 사실은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실천했던 전략이요. 그 대응 전략의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요, 잠재적인 독재자를 선거 기간에 당내 경선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요, 당내 경선에 들어왔을 때 당의 당원들이 이걸 지지해버리면 이걸 배제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당원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당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단 당내 경선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당의 조직 기반에 들어와 있으면 이 극단주의자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정당의 조직 기반에서 극단주의자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 스웨덴 보수당이 자기 내부에 있는 나치 지지자들을 제거한 사례를 예로 이제 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반민주적 정당이나 후보자와 모든 연대를 거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당이 있으면 저기 반대에 반민주적 정당이 있고 반민주적인 후보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들과 연대를 하지 않으면 권력을 잡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런 정당과 후보자만 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930년대에 벨기에의 주요 정당이 나치와 손잡은 렉스당과 연대를 거부한 사례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극단주의자들을 체계적으로 고립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핀란드에서 1920년대 말에 반공주의, 민족주의, 무토교 기반, 그러니까 종교 기반이죠. 종교 기반의 극우 국민운동이었던 라푸아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핀란드에서 주요 정당들이 체계적으로 고립시킨 사례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극단주의자가 유력 후보자로 떠올랐을 때 주요 정당들이 연합 정선을 형성해서 대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2019년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들어주는데요. 사실 더 정확한 사례는 이제 이 책이 쓰이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이제 두 번째 선거에서, 미국의 두 번째 선거에서 보였던 반 트럼프 연합 선거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독재 성향을 보이는 아웃사이더가 정치 권력을 잡는 걸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막지 못했을 때, 그래서 그가 권력에 올랐다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할까요? 레비츠키와 지블렛은 이를 두고 이제 민주주의가 두 번째 시험대에 오르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두 번째 시험대는요, 그 독단적 지도자가 민주적 제도를 전복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제도가 그를 통제할 것인가 라고 말을 하는데요. 두 저자는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제도만으로는 선출된 독재자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독재자가 생겨나는 걸 진짜 막으려면 정당 정치와 시민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민주적 규범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규범이 만약에 무너져 버린다면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 이런 것들이 우리 기대와 달리 민주주의의 보호막으로 전혀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요,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붕괴의 원인으로 미국 정치 내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 가지 정치 규범의 붕괴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두 저자에 따르면요, 두 가지 규범이 미국 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규범이란 뭐냐? 첫 번째,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과 이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제도적 권리를 정당이 행사할 때 언제나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어도 서로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대하는 태도가 원래 미국 정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잘 자리 잡고 있었고요. 이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하고 싶은 정당이나 제도가 있어도 그걸 실행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상대 정당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동의를 해줄 때까지 최대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규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규범이 붕괴되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사건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계기가 만들어졌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오바마의 당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바마의 당선 때 공화당이 보여준 태도가 바로 그 규범의 붕괴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부터 정말 공화당이 상대방을 정당한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상대로 여기면서 당파적 양극화가 본격화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첫 번째로 오바마가 유색인종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례였는데요. 이것 때문에 백인 보수주의를 기반으로 삼는 이 공화당이 극한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규범 붕괴의 시발점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블렛은요, 이 책에서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민주주의의 붕괴에 관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가 그렇게 양극화가 되면 민주주의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이제 특히 최근에 들어서 알고 보면 투표장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두 학자의 경고가 어떻게 다가갔는지 궁금해집니다. 실제 민주주의가 투표장에서 붕괴된다는 것은 사실은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국가를 주도하는 정당이 올바른 후보자를 선출하고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올바른 후보자들을 가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요, 이 둘 중에 정당이 올바른 후보자들을 걸러내서 배출하지 못하는 걸 더 근본적인 문제로 바라보면서 정당의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정치 정당, 그런데 올바른 후보자를 뽑지 못하는 국민, 어느 쪽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저자들의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여기에 남겨놓습니다. 기성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혹은 판단착오로 인해 극단주의자들과 손을 잡을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더 많이 사랑받는 망건책방을 생각해보면서요,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 망건책방은요,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